조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못생긴 거지 봉충이가 살았답니다. 봉충이의 얼굴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 동네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에서 보이면 다른 길로 피해 다녔던 거죠. 허나 봉충이는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죠. 그리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머슴으로 받아달라 청하였답니다. 헌데 봉충이를 머슴으로 받아주기는커녕 재수 없다며 봉충이의 등짝에 소금을 뿌렸죠. 결국 봉충이를 머슴으로 받아주는 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충이는 마지막으로 머슴을 들이지 않는 걸로 유명한 과부댁을 찾아갔답니다. 계시오. 세경은 안 받아도 좋으니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시오. 힘은 장사입니다요. 거지 봉충이 아니요. 아이고 어여나가요. 여기는 머슴을 구하지 않는구먼. 마님한테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님한테 전에만 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요. 봉충이는 마음이 간절하였죠. 그리하여 마당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더냐? 마님, 머슴을 써달라 거지 봉충이가 왔구먼요. 얼른 보내겠습니다요. 아니다. 머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봉충이라면 머슴으로 들여도 괜찮을 것 같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준비해주고 먹을 것과 옷 그리고 잘 방을 내어주거라. 우리 마님은 마음이 착해서 큰일이요. 과부는 거지 봉충이를 보고 왠지 마음이 찡해 왔던 거죠. 과부는 자신의 마음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과부 초연이의 서방은 지병으로 일찍 죽었죠. 서방이 죽고 난 후 성깔 있는 머슴들은 과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으며 어떤 머슴들은 과부 초연이를 어찌해 보려고 눈독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연이는 머슴을 집에 들이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단기간 채용하였답니다. 허나 집안일에도 남정네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었죠. 그리하여 과부 초연이는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봉충이를 머슴으로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에서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대금 소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여인들은 대금 소리에 이끌려 과부댁 담 너머로 살며시 훔쳐보았고 여종들도 옹기종기 모여 대금 소리를 엿듣고 있었죠. 누가 대금을 이렇게 잘 부는 것이야? 마음이 싱숭생숭 잠을 잘 수가 없구먼. 동네 여인들은 대금 부는 사내가 궁금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대금 부는 사내는 못생긴 봉충이였던 거죠. 아니, 봉충이가 아닌가벼? 그것이 참말이요. 아깝이 얼굴만 좀 잘생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말이야. 밤에는 봉충이도 볼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니 남정네로 쓸만하겠는데. 여인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좁은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 초연이었죠. 과부는 구슬픈 대금 소리에 이끌려 몰래 보고 있었답니다. 봉충이의 대금 소리는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듯 젖어 들어갔죠. 헌데 과부는 달빛에 비친 봉충이를 보니 죽은 서방으로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봉충이가 서방님으로 보이는 것이야? 키가 크고 덩치가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 과부는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죠. 아니야. 어두워서 그렇게 보인 것이야. 다음 날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죽은 서방으로 보이는 봉충이가 생각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도 봉충이가 대금을 부른다면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 그때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렸죠. 그리하여 과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서리에 숨어 봉충이를 몰래 보았죠. 헌데 봉충이를 보는 순간 과부의 심장은 요란하게 요동을 찼답니다. 아무리 봐도 서방님을 보는 듯하구나. 이를 어째? 봉충이는 인기척이 느껴져 대금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마님이 속적삼만 입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봉충이는 너무 놀라 급하게 일어나 말을 하였습니다. 마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요? 자려 하니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려 나왔느니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마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요. 아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단다. 헌데 봉충이한테 좋은 재주가 있었구나. 하찮은 재주입니다요.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요. 마님 안녕히 주무시지요. 봉충아, 나만 남겨놓고 자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대금 소리가 아름답더구나. 마님께서 더 부르라면 밤새 대금을 부를 수 있지요. 과부는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설렜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 불러다오. 네, 마님. 과부는 봉충이를 통해 죽은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과부는 이런 감정이 싫지 않았던 거죠. 봉충이는 대금을 부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헌데 아까와 다르게 봉충이의 손가락 끝은 타르르 떨고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빛에 비치는 과부의 속적삼 속은 무척 신경이 쓰였던 거죠. 과부는 대금 소리에 매혹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봉충이는 한 곡을 끝내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죠. 과부는 헐레벌떡 뛰어가는 봉충이를 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많이 쑥스러웠던 모양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그리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잠시 후 봉충이가 하얀 무명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의아하게 봉충이를 보고 있었죠. 봉충이는 과부한테 서서히 다가가 과부의 어깨에 무명천을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과부는 자신이 속적삼만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봉충이의 손끝이 과부의 어깨를 살짝 스쳐 지나갈 때 과부의 심장이 요동을 찼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설렘의 과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과부 초연이는 혼인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서방과 하룻밤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초연의 집은 양반이었으나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초연의 아버지는 매일 허덕이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힘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고을의 큰 부잣집인 허진사의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어제 죽었다오. 하여 아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영혼 혼례식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돈은 넉넉하게 줄 테니 지금 바로 딸을 내어주겠소?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영혼 혼례식이란 아무리 저희가 가난하게 살지만 양반입니다.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아들이 죽은 이 마당에 내가 도를 지키게 생겼습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시간이 없소이다. 허진사 부인은 울며 말을 하였습니다. 초연이가 아니 된다 해도 할 처녀들은 많다오. 다만 우리 아들이 초연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온 것이요. 아들이 연모한 초연이와 영혼 혼례식을 해준다면 저승에서 행복할 것 같아 그러오. 초연이의 아버지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연이는 방에서 이야기를 듣고는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마님, 그리 하겠습니다. 돈은 넉넉하게 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것은 걱정하지 말거라. 여봐라, 가지고 들어오거라. 대문으로 들어오는 머슴들을 보니 쌀가마, 비단 그리고 은이 가득한 상자였죠. 초연이는 가난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허나 죽은 자와 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웠죠. 초연이의 얼굴은 장터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겁을 잔뜩 먹은 듯 보였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초연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 미안했던 거죠. 초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초연아, 무능한 아비가 미안하구나.
허진사 부인은 마음이 급하여 초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죠. 허진사의 집은 너무 적막하였습니다. 허진사 부인은 아랫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어서 초연이를 준비시키거라. 네, 마님. 2명의 여종이 초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간통이 준비되어 있었죠.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초연이는 홀레복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밖에서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초연아, 넌 마음속으로 서방이 좋은 곳에 가기만을 빌거라. 불경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아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아들 옆에 누워만 있으면 된다. 알았느냐? 네, 마님. 초연이는 마님을 따라갔습니다. 마님을 따라 들어간 방은 아름답게 꾸며진 신혼방이었죠. 앞서 들어간 마님이 옆으로 선이 아랫목에 누워있는 신랑이 보였답니다. 초연이는 순간 몸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옆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죠. 무당은 초연이를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랑 옆에 누우시지요. 초연이는 시신 옆으로 가까이에 갔답니다. 초연이는 누워있는 시신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시신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선비였으며 초연이한테 머리꼬지를 선물한 선비이기도 했죠. 초연이는 너무 슬퍼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연이는 이름 모를 선비가 준 머리꼬지를 받고 마음이 설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던 거죠. 다음날이 되어 초연이는 선비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답니다. 헌데 약조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죠. 초연이는 노을이 산 너머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연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선비를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죠. 헌데 선비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알고 나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초연이는 죽은 신랑 옆에 누워 신랑의 손을 잡고 다짐을 하였답니다. 비록 서방님이 돌아가셨지만 잠시나마 설레던 마음은 아직도 저희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허진사와 부인은 슬피 울어주는 초연이가 기특하였습니다. 영혼 혼례식은 끝이 나고 허진사 부인은 며느리 초연이에게 말을 하였죠. 우리는 일이 있어 한양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너는 항상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살 거라. 그리고 몸가짐 조심하고, 알았느냐? 그렇게 초연이는 수처녀로 과부되어 큰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죠. 허나 말동무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답니다. 헌데 생각지도 못한 머슴의 대금 소리에 과부의 마음은 위로받은 듯 평온하였죠. 그리하여 봉충이는 과부한테 한 줄기 단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답니다. 과부는 매일 밤이 기다려졌죠. 봉충이도 역시 과부가 자신을 피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니 좋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죠. 봉충아,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부르고 또 잘하는 것이 있느냐?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그림도? 언제 너의 그림을 구경하고 싶구나. 네, 마님. 그런데, 마님. 말해보거라. 마님은 제가 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밥맛 떨어진다고 피합니다. 너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 역시 너를 머슴으로 들인 것이 못생겨서 들인 것이 아니더냐. 지금은 너의 모습이 전혀 못생겨 보이지 않는단다. 미안했다. 아닙니다요. 전마님이 저를 피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줘서 더 고마운 거려. 너의 대금 소리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더구나. 내가 더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과부와 봉충이는 장독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헌데 과부의 시어머니가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죠. 우리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년이 머슴하고 놀아나. 놀아나기를. 인연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머슴하고 놀아나다니요. 오호라, 시치미를 떼는 것이냐? 매일 밤 머슴이랑 장독대에서 내가 민망하여 입에도 담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다만 담소만 나눴을 뿐입니다. 멋이.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담소를 나눴는지 합을 맞췄는지 어찌 아느냐? 애초부터 눈도 마주치면 아니 되거늘. 여봐라. 저 연놈들을 멍석말이 하거라. 아니다. 저 놈만 멍석말이 하거라. 저녀는 내가 따로 벌을 줄 것이야.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덩치 큰 머슴들이 봉충이를 멍석에 말아놓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과부는 울며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봉충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충이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있던 봉충이가 마님의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죠. 인연이 이제야 사실을 말하는구나. 과부는 여종한테 끌려가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봉충이는 얼마나 맞았던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헌데 그 눈으로 보이는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배다른 형님 길수였답니다. 길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봉충이가 자신의 입모양을 잘 볼 수 있게 천천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봉충아, 이제 형님이 보이는 것이냐. 내가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고 살겠느냐. 그래, 내가 과부의 시어머니한테 말해 주었다. 길수는 봉충이를 보고 비웃고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봉충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길수 형님, 마님만은 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참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참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봉충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길수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봉충이는 최대감의 첩에서 난 아들 기런이었죠. 봉충이란 이름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명이었습니다. 기런이는 조강지처에서 난 길수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였답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감은 맏아들 길수보다 첩의 아들 기런이가 모든 것에 월등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하여 길수를 불러놓고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기런이보다 못하다는 말이더냐?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라면 동생보다 과거급제를 먼저 해야 하거늘 넌 어찌하여 아직도 그 모양인 것이야. 기런이는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말을 했지만 맏아들이 먼저라고 미루고 있는데 내 놈은 과거 시험에는 관심은 없고 기생한테 푹 빠져 있는 것이야. 쯧쯧. 길수는 기런이와 비교당하는 것이 미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길수는 생각을 하였죠. 아버지, 기런이가 이 집에서 없어져야 제가 숨 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길수는 정신없이 기런을 찾았답니다. 길수는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기런을 보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기러아,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형님, 그냥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기런아, 우리 술 한잔 하자구나.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녀석아, 무슨 일 있어야만 동생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냐? 그냥 너와 술 한잔 하고 싶었을 뿐이다. 좋습니다. 저도 오늘 밤은 술에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보구나. 그런데 형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지니 몰래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기런은 길수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수가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혼이 났으니까요. 길수와 기런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있는 움막이었답니다. 움막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 길수가 미리 준비해 놓은 술상이 차려져 있었죠. 형님,
벌써 술상을 차려 놓았습니까? 춘삼이한테 몰래 술상을 준비하라 시켰느니라. 길수는 기런한테 먼저 술을 따라 주었죠. 그리고 기런도 길수한테 술을 따라 주었답니다. 아우야, 나 때문에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하고 많이 답답하지 않더냐? 아닙니다. 저는 형님이 먼저 과거 급제하신 후에 과거 시험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우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못난 형님을 배려할 줄도 알고. 우리 한번 취하도록 마셔보자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잔을 들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런은 술잔을 다 비우고 상에 내려놓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길수의 술잔에는 술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형님은 어찌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내가 궁금해하니 말해주겠다. 내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내 놈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아느냐.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던 기런이가 갑자기 목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형님, 술에 무엇을 탄 것입니까? 그래, 너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길수는 무서워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답니다. 기런은 움막에서 몸부림을 치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런은 비틀거리며 움막에서 나와 쓰러졌죠. 그런데 그때 한 스님이 온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은 쓰러진 기런에게 작은 병에 있는 것을 먹였죠. 그리고 기런을 가볍게 들쳐업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기런은 사경을 헤매다 겨우 눈을 뜨니 부처님이 있는 법당이었던 거죠. 기런은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런은 사경을 헤매다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답니다. 헌데 기런의 얼굴은 도구로 팅팅 부어 사람의 얼굴이라 하기에는 못생겼던 거죠. 기런은 엉망이 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도저히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지요. 그동안 앞이 보이지 않은 삶이었다면 이 고비만 넘기시면 밝게 빛나는 삶을 사실 겁니다. 스님이 아니셨다면 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헌데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은 선비님이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선비님은 아주 귀하신 분이군요. 조만간 작은 희망을 만날 것입니다. 그 희망은 선비님 옆에서는 강해지지만 선비님이 옆에 없으면 약해지지요. 스님, 그 희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선비님의 눈에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런은 길수의 눈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머슴 봉충이로 다시 마을로 내려갔죠. 한편 길수는 움막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갔습니다. 헌데 기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을 풀어찾기 시작을 하였죠. 허나 길수는 기런 얼굴이 못생기게 변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하여 기런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갈 무렵 길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봉충이가 기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길수는 과부댁을 맴돌며 봉충이를 지켜보았죠. 헌데 길수의 눈에는 봉충이가 기런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길수는 아우가 신분을 속이고 봉충이로 산다고 하니 몰래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답니다. 또한 매일 밤 젊은 과부와 봉충이가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길수는 과부의 얼굴을 보니 그 어떤 기생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길수는 봉충이가 아끼는 과부를 뺏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였죠. 길수는 바로 과부의 시어머니한테 밀고 하였답니다. 봉충이는 길수를 보는 순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죠. 봉충이는 길바닥에 누워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디 마님 건들지 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봉충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길바닥에 누워있던 봉충이는 눈을 떠보니 자신을 구해줬던 스님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자다 눈을 떠보면 쓴 한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다 눈을 떠보면 온몸에 침을 놓고 있었죠. 그리고는 봉충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봉충이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일어났죠. 헌데 무거웠던 몸은 가벼웠으며 깨질 듯한 머리는 맑아졌답니다. 봉충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산꼭대기 절벽 끝에 있는 작은 암자였던 거죠. 봉충이는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을 맞으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또 구해주셨군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비님의 작은 희망은 선비님이 옆에 없으면 약해진다 하였습니다. 어서 과부댁 뒷산으로 가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마님이 위험한 것입니까? 그럼 작은 희망의 과부 초연인가요? 그렇습니다. 봉충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뒷산으로 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두 명의 사내가 땅에 무언가를 묻고는 말을 하였죠. 이 사람아, 너무 꼼꼼하게 하면 표가 나서 아니 되는구먼. 이렇게 설렁설렁해야지? 그렇구먼. 그럼 우린 돈이나 두둑하게 받고 술 한잔하러 가야지? 그래야지. 제정신으로 못 있겠구먼. 그곳은 과부의 서방 무덤 옆이었던 거죠. 두 사내는 산을 내려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충이는 혼비백산이 되어 흙을 손으로 정신없이 팠습니다. 아니 된다. 초연아. 봉충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으며 봉충이의 손끝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봉충이는 전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초연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왔죠. 봉충이는 필사적으로 땅을 파니 초연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봉충이는 초연이를 힘겹게 꺼내고는 품에 안고 절규하였습니다. 초연아, 미안하구나.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더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우리 초연이 불쌍해서 어찌할꼬. 초연아, 내가 너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따라가마. 그런데 그때 누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산 목숨은 살아야지요.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초연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봉충이는 눈물로 범벅이가 된 얼굴로 초연이를 보았습니다. 초연아, 이것이 생시가 맞는 것이냐? 되었다. 이제 되었다. 초연이는 봉충이의 품에서 숨을 쉴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초연이는 스르륵 정신을 잃었습니다. 봉충이는 초연이를 번쩍 안고 산을 내려와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죠. 그곳은 봉충이의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봉충이가 사람을 피해 지냈던 곳이기도 하였죠.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과부는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봉충이를 보았습니다. 봉충이구나.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단다. 이제 안심하세요. 이 탕약은 심신을 달래는 데 효능이 있지요. 봉충아, 너는 괜찮은 것이냐? 마님, 저는 건강합니다. 헌데 마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머님이 몸에 좋은 한약이라며 주더구나. 그래서 마셨는데 정신이 혼미해졌지. 헌데 내가 땅에 묻힐 때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분명 있었단다.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군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초연은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봉충이는 우는 과부를 품에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마님, 잠시 저는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늦지 않을 것이니 잠시만 혼자 계시지요. 봉충아, 잠시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늦지는 말 거라. 내가 없는 곳은 무서울 것 같구나. 봉충이는 자신한테 무섭다며 매달리는 과부를 보니 안쓰러워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저도 마님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봉충이는 일어나 벽장 문을 열고는 하나의 상자를 열었죠. 그 안에는 갓과 양반 한복이 있었습니다. 봉충이는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웃으며 말을 하였지요. 양반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이상합니까? 아니다. 멋있구나. 초연 얼굴이 붉어지며 쑥스러워했죠. 봉충이는 피식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봉충이는 길수가 매일 다니는 기생집에 갔습니다. 목향이를 불러다오. 나리, 목향이는 매일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요. 그러면 이 서찰을 보여주게. 그럼 올 것이네. 그리하여 서찰을 목향이한테 전해주었죠. 목향이는 서찰을 보는 순간 서둘러 봉충이를 찾아갔습니다. 나리께서 제 마음을 어찌 아셨습니까? 길수 선비님은 저를 본처로 드리겠다고 말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혼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목향이는 눈물만 흘릴 뿐 다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향아, 모든 것을 말해다오. 제 뱃속에 길수 선비님의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알았다. 지금 짐을 싸거라. 나와 갈 곳이 있다. 봉충이는 목향이를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아버지, 저 길원입니다. 대감, 기런이라 하였습니까? 맞아. 기런이가 분명하오. 기런이가 왔구나. 어미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최대감과 기런의 어머니는 봉충이가 살아있어 너무도 기뻤죠. 헌데 두 사람은 봉충이를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 아들 얼굴이 왜 이리 된 것이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기런 어머니는 아들의 변한 얼굴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셔요. 얼굴은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길수 형님이 독을 탄 술을 먹고 일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저를 살렸지요. 길수, 이놈을. 아버지, 길수 형님이 맏아들이어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지금까지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허나 저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감은 봉충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거라. 네, 아버지. 헌데 밖에 있는 처자는 누구이더냐? 길수 형님의 아이를 가진 목향이입니다. 최대감은 목향이의 얼굴을 보니 기생처럼 보였던 거죠. 헌데 길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이런 망신이 없었답니다. 아버지, 청이 있습니다. 형님이 다시 저를 해코지할까봐 형님의 눈을 피해 그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헌데 그곳까지 형님이 찾아와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멍석마리로 맞아 죽을 고비를 또 넘겼지요. 최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머니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부르거라. 기런 어머니는 의원이 와서 맥을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무시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최대감과 기런은 어머니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방을 옮겨 계속 대화를 이었죠. 아버지, 길수 형님을 목향이와 혼인을 시켜 이곳에서 먼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놈을 맏아들이라고 봐줬더니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봉충이가 가고 난 후 한참 뒤에 길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죠. 헌데 마당에 최대감과 목향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수는 시치미를 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목향이가 여기는 어떤 일이더냐? 길수는 목향이하고 들어오거라. 아니, 아버지, 기생년을 어디에?
최대감은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들어갔죠. 길수는 목향이와 오늘 혼인식을 하고 내일 해남 땅끝 마을로 내려가거라. 아버지, 저는 과거 시험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찌 먼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최대감은 길수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죠. 네 이놈. 내가 길원한테 한 짓을 알고 있다. 마음 같아선 호적에서 파내고 싶지만 참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야. 목향이 뱃속에 너의 아이가 크고 있다. 그러니 아비 도움 없이 가정을 꾸려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서방으로서 아비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 허나 지금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면 너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없을 것이다. 길수는 최대감의 단호함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수는 조촐하게 혼례식을 하였죠. 아버지 화 풀리면 어미가 잘 말할 것이니 잠시 내려가 살고 있거라.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제가 혼자 무언가를 하려 하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길수는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해남 땅끝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화살에 날아온 서찰로 난리가 났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허진사의 부인이 죽은 아들한테 영혼 혼례식을 한 후 아들 산소 옆에 과부를 묻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이 되어 일단 허진사의 부인을 관아로 오게 하였죠. 사또, 저한테 이러시면 아니 될 텐데요. 그동안 사또한테 해준 것을 잊으신 겁니까?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을에 어사가 와 있다고 하니 일단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는 머슴 봉충이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내가 동네 창피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저를 관아로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조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못생긴 거지 봉충이가 살았답니다. 봉충이의 얼굴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 동네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봉충이가 멀리에서 보이면 다른 길로 피해 다녔던 거죠. 허나 봉충이는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죠. 그리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머슴으로 받아달라 청하였답니다. 헌데 봉충이를 머슴으로 받아주기는커녕 재수 없다며 봉충이의 등짝에 소금을 뿌렸죠. 결국 봉충이를 머슴으로 받아주는 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충이는 마지막으로 머슴을 들이지 않는 걸로 유명한 과부댁을 찾아갔답니다. 계시오. 세경은 안 받아도 좋으니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시오. 힘은 장사입니다요. 거지 봉충이 아니요. 아이고 어여나가요. 여기는 머슴을 구하지 않는구먼. 마님한테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님한테 전에만 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요. 봉충이는 마음이 간절하였죠. 그리하여 마당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더냐? 마님, 머슴을 써달라 거지 봉충이가 왔구먼요. 얼른 보내겠습니다요. 아니다. 머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봉충이라면 머슴으로 들여도 괜찮을 것 같구나.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준비해주고 먹을 것과 옷 그리고 잘 방을 내어주거라. 우리 마님은 마음이 착해서 큰일이요. 과부는 거지 봉충이를 보고 왠지 마음이 찡해 왔던 거죠. 과부는 자신의 마음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과부 초연이의 서방은 지병으로 일찍 죽었죠. 서방이 죽고 난 후 성깔 있는 머슴들은 과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으며 어떤 머슴들은 과부 초연이를 어찌해 보려고 눈독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연이는 머슴을 집에 들이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단기간 채용하였답니다. 허나 집안일에도 남정네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었죠. 그리하여 과부 초연이는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봉충이를 머슴으로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에서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대금 소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여인들은 대금 소리에 이끌려 과부댁 담 너머로 살며시 훔쳐보았고 여종들도 옹기종기 모여 대금 소리를 엿듣고 있었죠. 누가 대금을 이렇게 잘 부는 것이야? 마음이 싱숭생숭 잠을 잘 수가 없구먼. 동네 여인들은 대금 부는 사내가 궁금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대금 부는 사내는 못생긴 봉충이었던 거죠. 아니, 봉충이가 아닌가벼? 그것이 참말이요. 아깝이 얼굴만 좀 잘생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말이야. 밤에는 봉충이도 볼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니 남정네로 쓸만하겠는데. 여인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좁은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 초연이었죠. 과부는 구슬픈 대금 소리에 이끌려 몰래 보고 있었답니다. 봉충이의 대금 소리는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듯 젖어 들어갔죠. 헌데 과부는 달빛에 비친 봉충이를 보니 죽은 서방으로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봉충이가 서방님으로 보이는 것이야? 키가 크고 덩치가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 과부는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죠. 아니야. 어두워서 그렇게 보인 것이야. 다음 날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죽은 서방으로 보이는 봉충이가 생각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도 봉충이가 대금을 부른다면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 그때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렸죠. 그리하여 과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서리에 숨어 봉충이를 몰래 보았죠. 헌데 봉충이를 보는 순간 과부의 심장은 요란하게 요동을 찼답니다. 아무리 봐도 서방님을 보는 듯하구나. 이를 어째? 봉충이는 인기척이 느껴져 대금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마님이 속적삼만 입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봉충이는 너무 놀라 급하게 일어나 말을 하였습니다. 마님,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요? 자려 하니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려 나왔느니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마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요. 아니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단다. 헌데 봉충이한테 좋은 재주가 있었구나. 하찮은 재주입니다요.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요. 마님 안녕히 주무시지요. 봉충아, 나만 남겨놓고 자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대금 소리가 아름답더구나. 마님께서 더 부르라면 밤새 대금을 부를 수 있지요. 과부는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설렜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 불러다오. 네, 마님. 과부는 봉충이를 통해 죽은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과부는 이런 감정이 싫지 않았던 거죠. 봉충이는 대금을 부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헌데 아까와 다르게 봉충이의 손가락 끝은 타르르 떨고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빛에 비치는 과부의 속적삼 속은 무척 신경이 쓰였던 거죠. 과부는 대금 소리에 매혹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봉충이는 한 곡을 끝내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죠. 과부는 헐레벌떡 뛰어가는 봉충이를 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많이 쑥스러웠던 모양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그리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잠시 후 봉충이가 하얀 무명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의아하게 봉충이를 보고 있었죠. 봉충이는 과부한테 서서히 다가가 과부의 어깨에 무명천을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과부는 자신이 속적삼만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봉충이의 손끝이 과부의 어깨를 살짝 스쳐 지나갈 때 과부의 심장이 요동을 찼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설렘의 과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과부 초연이는 혼인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서방과 하룻밤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초연의 집은 양반이었으나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초연의 아버지는 매일 허덕이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힘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고을의 큰 부잣집인 허진사의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어제 죽었다오. 하여 아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영혼 혼례식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돈은 넉넉하게 줄 테니 지금 바로 딸을 내어주겠소?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영혼 혼례식이란? 아무리 저희가 가난하게 살지만 양반입니다.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아들이 죽은 이 마당에 내가 도를 지키게 생겼습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시간이 없소이다. 허진사 부인은 울며 말을 하였습니다. 초연이가 아니 된다 해도 할 처녀들은 많다오. 다만 우리 아들이 초연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온 것이요. 아들이 연모한 초연이와 영혼 혼례식을 해준다면 저승에서 행복할 것 같아 그러오. 초연이의 아버지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연이는 방에서 이야기를 듣고는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마님, 그리 하겠습니다. 돈은 넉넉하게 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것은 걱정하지 말거라. 여봐라, 가지고 들어오거라. 대문으로 들어오는 머슴들을 보니 쌀가마, 비단 그리고 은이 가득한 상자였죠. 초연이는 가난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허나 죽은 자와 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웠죠. 초연이의 얼굴은 장터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겁을 잔뜩 먹은 듯 보였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초연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 미안했던 거죠. 초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초연아, 무능한 아비가 미안하구나. 허진사 부인은 마음이 급하여 초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죠. 허진사의 집은 너무 적막하였습니다. 허진사 부인은 아랫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어서 초연이를 준비시키거라. 네, 마님. 2명의 여종이 초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간통이 준비되어 있었죠.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초연이는 혼례복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밖에서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초연아, 넌 마음속으로 서방이 좋은 곳에 가기만을 빌거라. 불경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아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아들 옆에 누워만 있으면 된다. 알았느냐? 네, 마님. 초연이는 마님을 따라갔습니다. 마님을 따라 들어간 방은 아름답게 꾸며진 신혼방이었죠. 앞서 들어간 마님이 옆으로 선이 아랫목에 누워있는 신랑이 보였답니다. 초연이는 순간 몸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옆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죠. 무당은 초연이를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랑 옆에 누우시지요. 초연이는 시신 옆으로 가까이에 갔답니다. 초연이는 누워있는 시신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시신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선비였으며 초연이한테 머리꼬지를 선물한 선비이기도 했죠. 초연이는 너무 슬퍼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연이는 이름 모를 선비가 준 머리꼬지를 받고 마음이 설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음날 만나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던 거죠. 다음날이 되어 초연이는 선비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답니다. 헌데 약조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죠. 초연이는 노을이 산 너머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연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선비를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죠. 헌데 선비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알고 나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초연이는 죽은 신랑 옆에 누워 신랑의 손을 잡고 다짐을 하였답니다.
비록 서방님이 돌아가셨지만 잠시나마 설레던 마음은 아직도 저희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허진사와 부인은 슬피 울어주는 초연이가 기특하였습니다. 영혼 혼례식은 끝이 나고 허진사 부인은 며느리 초연이에게 말을 하였죠. 우리는 일이 있어 한양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너는 항상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살 거라. 그리고 몸가짐 조심하고, 알았느냐? 그렇게 초연이는 수처녀로 과부되어 큰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죠. 허나 말동무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답니다. 헌데 생각지도 못한 머슴의 대금 소리에 과부의 마음은 위로받은 듯 평온하였죠. 그리하여 봉충이는 과부한테 한 줄기 단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답니다. 과부는 매일 밤이 기다려졌죠. 봉충이도 역시 과부가 자신을 피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니 좋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죠. 봉충아, 너는 아는 것도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부르고 또 잘하는 것이 있느냐?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그림도? 언제 너의 그림을 구경하고 싶구나. 네. 마님. 그런데, 마님. 말해보거라. 마님은 제가 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밥맛 떨어진다고 피합니다. 너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 역시 너를 머슴으로 들인 것이 못생겨서 들인 것이 아니더냐. 지금은 너의 모습이 전혀 못생겨 보이지 않는단다. 미안했다. 아닙니다요. 전마님이 저를 피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줘서 더 고마운 거려. 너의 대금 소리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더구나. 내가 더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과부와 봉충이는 장독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헌데 과부의 시어머니가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죠. 우리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년이 머슴하고 놀아나. 놀아나기를. 인연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머슴하고 놀아나다니요. 오호라, 시치미를 떼는 것이냐? 매일 밤 머슴이랑 장독대에서 내가 민망하여 입에도 담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다만 담소만 나눴을 뿐입니다. 멋이.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담소를 나눴는지 합을 맞췄는지 어찌 아느냐? 애초부터 눈도 마주치면 아니 되거늘. 여봐라. 저 연놈들을 멍석말이 하거라. 아니다. 저 놈만 멍석말이 하거라. 저녀는 내가 따로 벌을 줄 것이야.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덩치 큰 머슴들이 봉충이를 멍석에 말아놓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과부는 울며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봉충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충이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있던 봉충이가 마님의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죠. 인연이 이제야 사실을 말하는구나. 과부는 여종한테 끌려가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봉충이는 얼마나 맞았던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헌데 그 눈으로 보이는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배다른 형님 길수였답니다. 길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봉충이가 자신의 입모양을 잘 볼 수 있게 천천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봉충아, 이제 형님이 보이는 것이냐. 내가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고 살겠느냐. 그래, 내가 과부의 시어머니한테 말해 주었다. 길수는 봉충이를 보고 비웃고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봉충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길수 형님, 마님만은 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참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참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봉충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길수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봉충이는 최대감의 첩에서 난 아들 기런이었죠. 봉충이란 이름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명이었습니다. 기런이는 조강지처에서 난 길수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였답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감은 맏아들 길수보다 첩의 아들 기런이가 모든 것에 월등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하여 길수를 불러놓고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기런이보다 못하다는 말이더냐?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라면 동생보다 과거급제를 먼저 해야 하거늘 넌 어찌하여 아직도 그 모양인 것이야. 기런이는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말을 했지만 맏아들이 먼저라고 미루고 있는데 내 놈은 과거 시험에는 관심은 없고 기생한테 푹 빠져 있는 것이야. 쯧쯧. 길수는 기런이와 비교당하는 것이 미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길수는 생각을 하였죠. 아버지, 기런이가 이 집에서 없어져야 제가 숨 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길수는 정신없이 기런을 찾았답니다. 길수는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기런을 보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기러아,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형님, 그냥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기런아, 우리 술 한잔 하자구나.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녀석아, 무슨 일 있어야만 동생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냐? 그냥 너와 술 한잔 하고 싶었을 뿐이다. 좋습니다. 저도 오늘 밤은 술에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보구나. 그런데 형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지니 몰래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기런은 길수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수가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혼이 났으니까요. 길수와 기런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있는 움막이었답니다. 움막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 길수가 미리 준비해 놓은 술상이 차려져 있었죠. 형님, 벌써 술상을 차려 놓았습니까? 춘삼이한테 몰래 술상을 준비하라 시켰느니라. 길수는 기런한테 먼저 술을 따라 주었죠. 그리고 기런도 길수한테 술을 따라 주었답니다. 아우야, 나 때문에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하고 많이 답답하지 않더냐? 아닙니다. 저는 형님이 먼저 과거 급제하신 후에 과거 시험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우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못난 형님을 배려할 줄도 알고. 우리 한번 취하도록 마셔보자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잔을 들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런은 술잔을 다 비우고 상에 내려놓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길수의 술잔에는 술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형님은 어찌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내가 궁금해하니 말해주겠다. 내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내 놈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아느냐?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던 기런이가 갑자기 목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형님, 술에 무엇을 탄 것입니까? 그래, 너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길수는 무서워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답니다. 기런은 움막에서 몸부림을 치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런은 비틀거리며 움막에서 나와 쓰러졌죠. 그런데 그때 한 스님이 온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은 쓰러진 기런에게 작은 병에 있는 것을 먹였죠. 그리고 기런을 가볍게 들쳐 업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기런은 사경을 헤매다 겨우 눈을 뜨니 부처님이 있는 법당이었던 거죠. 기런은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런은 사경을 헤매다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답니다. 헌데 기런의 얼굴은 도구로 팅팅 부어 사람의 얼굴이라 하기에는 못생겼던 거죠. 기런은 엉망이 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도저히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지요. 그동안 앞이 보이지 않은 삶이었다면 이 고비만 넘기시면
밝게 빛나는 삶을 사실 겁니다. 스님이 아니셨다면 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헌데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그곳